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보수 정권이라든가 이 진보 정권에서 북한 그 기간 내에 북한의 그 군사 도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와갖고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군사 도발이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그 대남 전략을 포기한 건 아닐 거고 이게 어떤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시작전권 지금 여기 오늘 강의 주제와는 다릅니다만 그 어떤 자료를 읽다가 보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그 전시작전권을 갖다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 왜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게 이제 우선 이게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그걸 가져온다고 왔을 때 이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3개월 내에 59만 명이 병력이 동원되고 무슨 뭐 5개 항모정단이니 뭐 1,500대 항공기가 동원된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 전자권을 가져왔을 때 이 조항은 계속 적용을 받는 건지.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전자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미국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그 5개 항모정단이니 무슨 1,500척의 저기 함정이 동원되는 것을 그 미군 부사령관이 과연 자기네가 침략받는 것처럼 뼈 아프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월남전에서 분명히 미군이 참전한 데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도 미군이 참전을 안 해갖고 적화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지 않아서 휴전선 일대가 평화로웠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를 잘 보셔야 돼요. 가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전쟁이 없고 충돌이 없는 상태면 다 평화다.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가 될 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합니까? 안 하잖아요. 북한의 대남 전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시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굴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한테 시비를 하지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않아서 그냥 충돌이 없는 것이다. 이런 평화는 상대의 자비에 의존하는 평화 아닙니까? 이런 평화는 굉장히 저급하고 굴종적이고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바로 깨지는 평화죠. 이런 평화는 우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이런 평화가 이건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요구를 하고 원하는 걸 요구를 하고 저쪽도 우리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평화를 깨면 더 큰 응징을 가할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평화를 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때의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는 전자의 평화 아닙니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도 않고 언제가 쟤네들이 마음을 바꾸면 곧바로 우리 참화로 이어지는 그런 평화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남북한이 지금 조용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죠. 그 뭐 최악의 경우에 일제시대 때 한일 간에 제일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그걸 따지면 우리가 일본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됐을 때 일본하고 한국이 싸웁니까? 못 싸우잖아요. 그것도 평화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구분을 하셔야 되고 전자권 문제는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전자권하고 저하고는 정말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전자권 전환을 반대를 했다가 과거 정부 때 제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당하기도 했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단일 지휘 체제 아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싸우도록 해놓은 체제가 지금 체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평시는 아닙니다. 평시 때는 우리가 다 관장합니다. 지금 좌파 기레기들은 엉뚱한 선전을 하죠. 그 영화 혹시 감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다는데 뭐 막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이걸 뭐 지역을 봉쇄하는데 경찰 힘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떤 놈이 군대 동원은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화 중에 그런 자막이 나와요. 이런 처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에? 평시에 우리 군대를 우리가 장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참 교육 문제가 참 심각한 부분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과 한국군이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게 해놓은 체제이고 그 체제를 실제로 유사 상태가 되면 집행하는 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입니다. 그 한미연합사의 장이 미군 사성장군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부사령관 사성장군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 공동 운명체, 이게 지금 전작권 체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기레기들, 좌빨리스트 기레기들이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아니 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뭐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미군이 주도하는 그게 독립국이냐? 그게 뭐 나라냐? 자존심도 없느냐? 막 그냥 국민 감정을 부추기죠. 그런 정도의 자존심, 국가 자존심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 아마 질문하신 성경님께서도 바로 공감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보기에 지금처럼 전쟁 나면 한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체제가 만만합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미군 따로 떨어져 있으면 미군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가능성도 높죠. 그 체제가 북한이 보기에 더 만만합니까? 답은 뻔한 거죠. 첫 번째죠. 이 얘기는 지금 체제가 전쟁 억제에 유리한가? 전환했을 때가 더 유리한가? 그 질문입니다. 지금 체제가 더 유리하죠. 둘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지금 났을 때, 전쟁이 난다고 할 때 미군이 실제로 한국에 도와주러 올 가능성이 지금 체제가 높습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높습니까? 지금 체제가 높잖아요. 네? 지금 체제가 높은 건데 따로 떨어지면 미군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안 올래야 안 올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저 용산의 한미연합사에 그 참모들이 다 한국군 미군이 동수로 이렇게 다 참모진이 다 짜여 있잖아요. 밑에 병력만 없습니다. 병사들이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전부 장교들 간부들만 있습니다. 이게 전쟁 나면 바로 한미군 군대를 거기다 확 배속시키려고 그렇게 딱 체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어느 쪽이 미군이 올 가능성이 높으냐? 당연히 지금 체제가 높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거하고 미군이 온다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게 이길 확률이 높으냐? 한 덩어리가 돼서 싸우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으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전쟁터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흉내도 못 내잖아요. 예? 장비와 기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따로 떨어져서 싸우면요, 한국군과 미군이 작전을 하면서 계속 중간에 뭐 통역 장교들을 여기다 놓고 통역단을 놓고 중간에 협의해야 되겠죠. 너는 여기 가서 차고 나는 요거 하고 나는 후방 치고 너는 전방 치고 계속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전쟁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오폭도 일어나고 뭐 그냥 비행기가 뭐 아군 적군 구분 못해서 잘못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실패했을 때 누가 잘못했냐 책임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게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앞에 현 체제가 높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이런 논쟁들이 더 중요한 것이냐, 국가 자존심 논쟁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 판단입니다. 그 판단입니다. 저도 국가 자존심 엄청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생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사령관을 바꾼다는 말씀, 그 말씀 그거요. 정경두 장관이 작년 10월 달에 미국 가서 합의하고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전쟁 나면 우리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고 우리가 미군을 다 데리고 같이 전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어를 읽어보시면 그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읽어보시면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말에는 한국군 사령관이 이 작전을 통솔한다. 한미군의 작전을 통솔한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읽으면 그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영어에는요, 한국군, 떼가는 한국군을 한국군 사령관이 통솔하는 걸로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거짓말인데요. 굉장히 거짓말인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군이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당연히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한국말을 써놓은 건데 기만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만행인데 어쨌든 온다고 치자고요. 온다고 치자고요. 미군이. 그 미군이 오면 삼성 장군이 사령관이 오지 사성 장군이 사령관이 오겠습니까? 한국군 사령관이 사성 장군인데 거기에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같은 사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보냅니까? 그건 한마디 1%도 가능성 없습니다. 삼성 장군이 오거나 이성 장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물자를 끌어오는데 굉장한 제약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논의하기 이전에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 나라 전투부대를 외국군이 지휘하는 부대 밑으로 집어넣어서 전쟁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군 사령관을 보임하고 미군한테 네가 부사령관 하라 그러면 미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짚어봐야 되는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유동길 교수입니다. 이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뭐 제로인데 북한은 헌법에도 핵 보유국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핵 무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걸림돌이 물론 미국의 걸림돌이 되겠죠. 우리가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원자력도 상당 부분 수준에 올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찐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안고가 있어야 되죠. 핵무기를 만들려면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고 부분을 구할 방법이 없죠. 소위 핵분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제약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 Non-Proliferation Policy, 비확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면 우리가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지금 반확산 정책 기조는 이런 겁니다. 동맹국들 너희들한테는 내가 핵우산을 제공해서 보호를 해준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지는 말라. 이게 비확산 정책의 기조거든요. 수십 년간 이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 핵우산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많은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고 북한은 막무가내로 핵무장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결단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바로 동맹이 파열되고 미국도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 동맹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핵무장에서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게 더 탄탄하다라는 결론이 서지 않는 한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동맹도 깨지고
북한처럼 우리도 제재를 받으면요, 북한은 쇄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문을 딱 잠궈 놓고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 몇 위 가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처럼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생존하지 못해요. 그건 아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최근에도 명인출판사에서 낸 책에도 제가 이 논리를 개진을 했는데, 단계적 핵무장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계적 핵무장 논리를. 지금은 핵이 없으니까 재래 무기로 북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삼축체제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삼축체제. 예. 그 삼축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유야무야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삼축체제고요. 그 단계를 그 다음에 넘어서면 삼축체제를 준비하면서도 누클리어 포텐셜, 정말 급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 이 잠재력은 꾸준히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걸 꾸준히 키우고,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되고 수폭을 만드는 중수소, 삼중수소도 제조하는 방법도 알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국에 있는 각 기관들이 쫙 임무를 줘서 되게 다급할 때 그걸 딱 합치면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종합 기획을 국가가 발휘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느냐? 그 다음 단계는 동맹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미국하고. 자, 이렇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핵무장 너희들 계속 반대할래? 아니면 차라리 우리를 도와줄래?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타협이 과거에는 100%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미국을 붙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 예, 그거는 외교적 카드로서는 그런데 그 핵무장론을 정부 당국자가 제기해서는 안 되고요. 비제도권에 있는 국민들, 정치권 이런 데서 제기를 해야 되고,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나라는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정말 자존심도 없는 나라죠. 근데 제가 지금 미국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던창하고 이틀 전에 대담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물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은 사회주의 블록인 중국이 러시아를 옆에 끼고 북한을 옆에 끼고 이 세 나라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펼치는, 소위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세력이 펼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저항하고 있는 지금 이런 구도거든요. 이런 구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핵보유국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 동맹국들은 핵 못 가진다. 내가 그냥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우기고 나가면 이 전체 영내 전략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건 미국 너희들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3년 전부터 워싱턴 매년 가서 제가 회의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고든창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든창도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제 미국도 지금까지 정책을 재고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핵무장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미국 동맹하고 합의해서 하겠다, 핵무장을 한다면, 이런 틀을 유지한다면 미국도 굳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애국적인 정부가 들었어야지만 얘기가 통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요. 제가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건데, 실제로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런 모임에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강의를 안 들어도 대충 자세한 건 몰라도 공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펼쳐 널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활동이 어디서 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늘 그 좌파 쪽에서 우리
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거는 이 분단 체계를 고착화시키자는 얘기냐,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 청사진을 내놓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엮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너무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대, 뭐 저보다 더 연륜 있는 세대들이 먹고 살고 경제 개발하기 바빠서 전교조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사실 별로 못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꾸고 나라 주도 세력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교육 정책의 근간을 다 바꾸고 전교조를 불법화시키고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굉장히 많은 수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만 그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분단 고착. 예, 제가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차관급 국책연구원장인데요. 정답은 이겁니다. 통일과 안보가 둘 다 중요하지만 통일은 아이디얼에 있는 아이디얼리스틱한 목표고요. 안보는 당면한 이미디어트한 당면한 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놓쳐서는 안 되지만 둘 중에 우선권이 있다면 당장의 안보, 당장의 생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분단 고착 논리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거는 설명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긴 말씀 못 드리지만 학생들 100~200명씩 놓고 통일 강의를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장한테도. 1시간 강의하면 아이들 다 제 논리에 다 따라옵니다. 그럼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반통일론자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좌파들이거든요.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진보는 그거는 깍대기 위장이고요. 그 실속은 좌파들이거든요. 그 좌파들이 얘기하면서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손잡고 평화롭게 지내고 북한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지 남북한의 평화가 오고 평화 통일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국민들이 그 말 다 맞다 그러지 틀린다고 얘기할 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100% 거짓말입니다. 남북한이 정부가 친해야지만 오손도손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정부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 실체를 인정해야 되죠. 북한 정부를 존재를 위협하면서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없죠. 그렇죠? 북한 정부한테 우리가 잘 대해주고 돈도 주고 권위를 세워주는데 어떻게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해집니까? 북한 정권이 더 공고해지고 북한 체제가 더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고 남북 협력을 하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자체는 필요하지만 상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바라는 통일은 뭐냐? 우리 헌법 제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라고 헌법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소멸되는 거 말하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 체제의 소멸을 우리가 추구하면 곧바로 남북관계가 나빠지잖아요. 나빠지니까 남북한의 평화가 깨지니까 좌파들은 그걸 가지고 야 너희들은 남북 평화를 깨니까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세력이야. 이렇게 덮어씌우잖아요. 이 논리를 빠져나간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이 나쁘다? 흡수통일 이외의 통일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북한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데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통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치도 안 미쳐가지고 갑자기 미친 개고기를 같이 먹고 와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어. 우리 체제 나쁜 거야. 나만에 넘겨. 이렇게 결의하면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 나쁘다 욕하면 흡수통일이 왜 나빠 이놈아. 흡수통일밖에는 통일이 없는 거야. 다만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남북한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상생을 해치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말을 하지 않고 엄밀하게
국정원, 통일 관련 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거야. 그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게 맞습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논리를 학생들한테 1시간 이상 얘기하면요, 저는 제 논리가 먹힙니다. 그런 희망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한번 소위 운동권 아이들한테도 강의를 한번 하러 갔는데, 1시간 정도 이 논리를 펴고 나서, 너희들 생각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만, 이제 알아듣겠대요. 알아듣겠대요. 이게 통일력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조를 정부가 가져야 됩니다. 상생은 상생대로 추진하지만 통일의 꿈은 버리지 않고, 통일 꿈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체제로, 북한 체제를 극복한다는 자신을 항상 속으로는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문점에 북한 대표하고 만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북한 대표가 아이고 우리 뭐 빨리 사이좋게 지내서 평화통일 합시다 그러면 예 그래야죠. 다 헛얘기입니다. 다 헛같은 얘기입니다. 남부 정부 간에 사이좋게 지내서 평화통일, 그건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 주체통일하자는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하자는 건데, 남북 정부가 사이좋게 지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잘 대해주는 상황에서 통일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은 너무 복잡하지요. 이해랑 발의하신 김태환 박사님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